이거 제가 저기 공유한 거 보이시죠? 예, 예. 네. 이거 보내드렸나요? 그 저기 우리 카톡에다가 안 보내드렸나요? 네. 아니 보내셨는데 뭔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잘못 보낸 거고. 네. 오늘 요 이야기는 그 이제 시달타 태자가 그 생로병사 우리는 보통 사문유관 해가지고 그 이제 사대문 밖을 넘어가 갖고 생로병사의 모습을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태어나는 괴로움을 보는 건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는 괴로움은 이 시달타 태자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이 시달타 태자를 낳고 돌아가시는 게 괴로움인데 그 1회밖에 안 됐으니까 그건 당연히 모르고 노병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헤어지는 괴로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내가 시달타 태자의 출가를 막아라 이런 식으로 안 썼는데 기자가 점점 자기 맘대로 막 제목을 정하고 내버려둬요. 갖은 유혹에도 나는 딴 거보다도 이거 클릭하면 확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나 여태까지 그 석보상조 사파 중에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이제 시달타 태자가 출가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정반왕이 지금으로 치면 소녀시대를 막 500명씩 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발랄해 갖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해 주기로. 갖은 유혹에도 태자 출가 결심 공고히. 이것도 다 이제 기자가 써놓은 거야. 먼저 읽고요. 사문서 이제 사대문 밖에서 노병사를 확인한 태자, 정거천이라는 하늘신의 인도로 출가를 결심하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할 때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그거죠. 그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반왕이 반대를 하니까 야수다라라는 부인에게 6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해요. 금강석 같은 발심을 못 막아. 뭐 이거는 뭐 그냥 자기의 의견이야. 난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요거를 그러면 뭐야 읽어볼까요 한번? 네. 이거는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생로병사를 그 중에서 노병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별의 고통을 보고 느끼고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나는 언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고민을 신부영 선생님 언제 제일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할 줄 몰라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일생일 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없었어요? 뭐 유학을 가신다든가, 뭐 결혼을 하신다든가, 취업을 하신다든가, 일생의 어떤 양단 간의 결정을 하거나 결심을 했어야 될 때. 결혼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했죠. 어디로 갈까?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그룹이 있었어요. 여자가 4명 있고 남자가 2명이고 그런 그룹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4여자 중에 누구한테 갈까? 그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결혼 상대가 4명이나 있었다고요?
아니 결혼 상대는 아닌데 하여튼 그 만나는 여자하고 남자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는 다 친하잖아요. 그냥 결혼 상대는 아니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골라가지고 대수를 할까는 그래서 여기서 말고 그래서 어떻게 고르셨어요? 어떤 그 하나도 기준으로? 안 됐어요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럼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냥 그 중매 아, 중매로? 네 명을 두고 고민하다가 중매로 결혼하셨어요? 아, 저기 윤민자 선생님은 일생일대 결정을 했어야지 됐던 때가 언제예요? 글쎄요. 음, 뭐 별로 고민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별로 지금까지는 크게 고민이라는 게 없었는데 음, 자꾸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 이제 아프지 말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어떻게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 지금의 가장 큰. 그래, 뭐 지금 현재 고민이나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예. 정규상 선생님은요? 제 시달때 생각에 그 하실 때 생로병사만큼. 예, 돌뿌리에 치는 고민이 좀 많아요. 크고 작은 게.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선택의 문제 갖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선택. 딱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도 하나도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점심 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고민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돌뿌리부터 큰 돌뿌리까지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작은 돌뿌리가 큰 돌뿌리의 결정을 좌우할 때도 있고, 아, 그럼요. 예, 그게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떤 게 딱 이렇게 뭐 다소전을 좀 쓰갔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볼까? 그 외에는 정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지금 새 선생님은 별로 인생에 있어서 크게 뭔가 아주 어려워. 이렇게 생과사를 결정짓을 만큼 그런 거 없이 평탄하게 살아오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별로 고민 없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어, 없는 길로 간 거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어요. 예. 네. 이익 부회장님은요? 저는 뭐 별다른 고민 없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팔자 좋으신 분들만. 이게 그런가 보다. 석고상조를 읽을 정도의 근기가 되려면, 이런 세상사, 그 잡사에 별로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근기가 돼야 되나 본데요. 저도,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번역만 하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치열하게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게, 나의 경우는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확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친척의 한마디가 자극이 굉장히 크게 됐어요. 그때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아니 우리 식구들이 다 발 뻗고 편히 자는데 왜 친척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은근슬쩍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을 다 싸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5남매 맞인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뭐 이런 걱정거리에 골칫덩이가 하나씩 있는 거는 뭐 별거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20세기 말만 해도 제가 1996년인가 95년인가에 했거든요. 20대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고 다들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정치경제 가르치는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26살인가 27살에 결혼한 걸 엄청 노처녀가 결혼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항상 노처녀를 구제해줬다고 그렇게 뻑인데요.
그래서 그 나이가 나는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줄 알아서 그때 고등학교니까. 근데 뭐 저는 뭐 30대 중후반? 예. 다 20대 하셨어요? 결혼? 30대였습니다. 아, 그 세대 이게, 차이가 나요. 예. 저희 때는 대부분 30 이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쵸. 몇째 하셨어요? 정규성 전 선생님? 69년에 했어요. 어? 나이 몇 살이냐고요? 예, 28. 예. 신부영 만으로 선생님은? 26.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때 그치. 30살이면 엄청 노총각이라 소리 들었으니까. 윤민정 그렇죠. 선생님은? 저는 늦게 했어요. 29에 했어요. 엄마가 걱정 좀 하셨겠는데, 그 나이에. 네. 근데 이익배 회장님은 30대 했지만 부인이 33. 굉장히 그 어리고 미인이세요. 33. 33? 네. 근데 부인은 한 20대 초반 아니었어요? 그랬죠? 7살 차이 나죠. 7살?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1990년대 했는데도 그 뭐야 20대 시집가서 아이 낳는 게 빠를수록 좋다라는 그 뭐라고 하나, 하여튼 친척들의 그 뭐라 그러나 억지로 떠밀기로 인해서 이제 그래 뭐 이 정도면 그냥 결혼해도 되지. 저는 사실 저 같은 딸을 낳을까 봐 결혼하기 싫었어요. 심정이세요? 네? 심정이세요? 네, 근데 이제 30살이 지나니까 이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 열등감도 되게 많고,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거의 컴플렉스 화신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인간이 개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가끔 악지식이 인생의 선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밤잠을 설친다는 친척이 사실은 고모였어요. 근데 그거 뭐는 6남매나 있으면서 그 집이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집이었는데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갖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요거를 신부영 선생님 먼저 지난 시간에 요거 읽어보시겠어요? 네. 어디서부터 먼저 예, 시간이에요. 예. 먼저 지난 시간에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 시달타의 출가 결심을 듣고 울며 말리는 이야기로 끝났다. 그 내용을 어린 청강지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어린 청강지국 45장 아버님께 말씀드려 4가지 소원을 청하며 집을 나가고자 하시니 태자의 손잡으시고 두 눈에 눈물 지으시며 문을 잡고 막으시니 태자는 노병사와 이별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출가하고자 하였다. 시달타 태자는 정거천의 인도에 따라 출가의 결심을 굳히고 차근차근 차별을 한다. 먼저 정관왕이 걱정하는 후사를 잊기 위하여 부인 부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부인은 남편이 곧 출가할 것을 직감하고 항상 곁을 지킨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풍요하는 엔터테이너를 더 늘리기에 연연했다. 예.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이제 노병사와 이별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출가하고자 합니다라고 청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태자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사대문을 이제 다 막으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출가를 못하게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는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막아대고 반대를 하니 아버지 정반왕이 걱정하는 이제 후사를 잇기 위해서 부인 이름을 이제 구이라고 하는데, 구이는 사실은 머린석보 일권의 전생의 그 선해보살, 석가모니가 선해보살이라는 이름일 때 부인이거든요. 부인은. 그리고 여기 이제 석가모니의 부인 이름으로는 야수다라인데
전생과 현생을 이렇게 그 구별하지 않고 구이라고도 썼다가 뭐 나중에는 또 야수다라라고 썼다가 두 가지 이름으로 같이 나오니까 이제 그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부인이라는 거 구이 이퀄 아니 야수다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이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곧 출가하겠구나 라고 하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정반왕은 이 태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제 그 만능 그 이제 엔터테이너를 그때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자체를 뭐 춤, 악기, 노래, 뭐 뭐 미모 이런 게 다 되는 걸 다 합해서 풍류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념이 없었다. 조금 더 읽어보시겠어요? 그럴수록 출가를 지휘하는 정거처는 밤마다 내려와 태자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잡는다. 태자의 세상 활락을 사슬 때문에 잘 안 보여. 시트하게. 여기게 한다. 그렇게 태자가 출가하는 2월 초1회가 다가온다. 아들 라후라 출산 예언. 태자가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 6해째에 아들을 낳으리라. 부인가 생각하기를 태자가 나갔을 때 의심하여 항상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초일에 태자가 출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시트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쓰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말이죠. 좀 몰라요. 시트하다는 말 몰라요?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아니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우리 연배 정도면은 알아야 되는데 시트하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다, 시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증나다, 뭔가 신선하지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너 이 사람 좋니? 그러면 뭐 시트해? 뭐 그럴 때 써요. 이거 맛있는데 먹어볼래? 글쎄 별로 뭐 이럴 때 시트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태자가 아들 이름은 라울라 장애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출가를 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장애로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애에 대한 해석도 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부인 구이에게 임신을 수기한다는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부처가 되는 것을 수기하였다 그러면 부처가 되기를 예언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석보상절이든 머린속보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자주 안 쓰는 지금 시트하다라는 뜻 어휘라든지 뭐 무슨 임꺽정이나 뭐 홍명의 임꺽정이나 무슨 뭐 박경리의 토지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제 거의 사화돼가는 순수한 우리 토박이 말이나 표현들을 좀 되살려 쓰고 싶어서 가능하면 이 직역을 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제 임신을 예언하는 내용도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불설 중허 마하 재경이라는 책에는 만약에 아들이거나 딸이 없이 곧 떠나가서 이제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무사람들이 함께 다 말하기를 시달타 태자는 바로 대장부가 아니었으리라. 사내구실을 못하니까 자식을 못 낳았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 출가하고 간 다음에 이별한 뒤에 지금은 또 야룬타라라는 그 구이를 야룬타라라고 이 불설중허 마하제경에는 써 있어요. 야룬타라의 몸에 임신을 하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뭐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 파승사라는 책에서는
또 이 시달타 태자가 출가하는 날에 대한 그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써요. 그때 보살은 궁 안에 유의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지금 3명의 부인과 6만 명의 처녀, 아까 말한 엔터테이너가 있는데 만약 그들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면 성 밖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나를 쟤는 혹시 뭐 남자 구실을 못하고 혹시 뭐 동성애자인가 뭐 이렇게라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 나는 지금 야수다라와 합방할 것이다. 야수다라는 그 길로 임신하였다. 이런 그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석가모니하고 부인 사이에 아들 라우라가 6년 후에 태어나든 바로 태어나든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이를 야륜타라, 야수다라 뭐 이렇게 세 이름으로 같이 부르고 있지만 같은 한 사람이고 출가 후에 임신과 출가 당일 임신 2가지 버전이 경전마다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그만큼 보통 사람의 생각에 라훌라, 석가모니의 그 아들 라훌라의 탄생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니까 그 때문에 이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적용전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원인청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윤민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46장. 46장 태자는 효도하실 마음에 훗날을 생각하여 구의 배를 가리켜 임신을 쓰게 하시니 구이는 어여쁘신 마음에 태자 나가실까 저하여 태자 곁에 앉아 계시니 태자는 아버지 정반왕께 아들 2을 다하고자 아내 구에게 임신을 예언했던 그날 임신을 했던 후사를 확실히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어여쁘다는 훈민정음 서문에 백성을 어여삐 여겨 새로 글자를 창제한다고 썼듯이 현대의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 가엾이 여긴다라는 민연의 뜻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와 중세의 의미를 함축하여 이 말을 되살려 쓰고 싶어 그대로 살렸다. 그를 모르는 것이 안타깝고 가엾고 딱한 생각이 드는 어여삐 여김이라면 아내 구이가 고대 광실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남편 시달타가 왕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 수행자가 되려는 모습도 딱 그만큼이라는 생각과 무엇보다 그 저변에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저하다도 아름다운 순수 우리말이다. 염려하고 걱정하여 꺼리는 마음이 깃든 모습으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어여쁜 아내인 것이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어여쁘다와 혹시 저하다는 들어보셨을까요? 예. 예, 이건 사극에 가끔 나오지요. 저하다. 뭐, 그러니까 구이는 어여쁘신 마음에 안타깝고 남편이 걱정하고 그러나 그 저변의 베이스에는 사랑이 있을 때 어여쁘신 거예요. 그 세종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깝고 딱하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구이는 사랑하는 남편이 안타깝고 딱해서 출가할까봐 저하다는 걱정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예, 또는 꺼리다, 뭐 싫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출가하는 게 싫어서 태자 곁에 그냥 24시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규상 선생님 매일 밤. 매일 밤 정거천의 일금 자가 문 밖에 나가 보신 후로 세간의 슬픈 마음이 나날이 더하시거늘 왕이 오히려 풍류하는 사람을 더하여 달래시었다. 항상 밤중이 되면 정거천이 허공에 내려와 일깨워드렸다. 풍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태자의 오욕을 즐겁지 않게 하고 세상이 무상하니 어서 출가하소서 하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하는 것과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하는 것, 입에 좋은 맛 먹고자 하는 것,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풍류하는 여인들이 깊이 잠들어 아랫도리를 부러헤치고 코와 침 같은 더러운 것을 흐리게 하였거늘 태자가 보시고 더욱 시뜻하게 여기셨다. 네, 요것도 시트하게 여기셨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네.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사대문 밖에 나가서 정거천이 변장을 하잖아요. 뭐 병자, 뭐 늙은이, 뭐 죽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별로 좋은 마음이 안 생기고 계속 이제 슬픈 마음이 점점 심해지거늘 아버지 왕은 점점 이제 뭔가 막 그냥 그 왁자지껄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잔뜩 데려다가 이제 그 눈을 현혹하게 해서 이제 태자를 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래서 이제 약간 넘어가려고 그러면 항상 밤중에 정거천이라는 하늘신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왕자님 출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깨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풍류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 노래 잘하는 미인들, 뭐 춤 잘 추고 그 뭐 정말 어여쁜 그런 그 소녀시대나 요새는 누가 뭐 그 유행이나요? 뭐 있진가? 그 모두 태자의 오욕, 그러니까 5가지 욕망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눈에 좋은 거, 귀에 좋은 거, 코에 좋은 거, 입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이걸 그 한자로 뭐라고 하죠? 안이비 설신 여기 이제 마음까지 들어가면 의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오욕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낮에는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꽃단장을 해서 그 정말 그 선녀나 무슨 천상의 여인들 같은 이 엔터테이너들이 밤중에 이제 그 깊이 잠들면 막 옷매무새도 흐트러지고 뭐 이제 그 침도 흘리고 자고 뭐 코도 골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남이 떨어지게 이 정거천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네. 정반왕은 세간의 오감과 몸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으로 태자를 붙들어 주려고 노력할수록 정거천은 눈에 보기 아름답고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 향기로운 후각,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이 더덥게 느껴지도록 한다. 세상 일이 무당하니 출가하라는 출가하라는 말을 들은 태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아름답고 기에 뛰어난 여인들의 무방비하고 추한 모습을 목도하고 세상 모든 것이 시듯해진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실증이나 시들하다는 우리말 표현이다. 정거천의 완성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반왕은 이제 눈에 그 아름답고 귀에 그 감미롭고 입에 맛있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태자를 붙들어 두려고 할수록 정거천은 그거의 이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다 덧없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도 그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무방비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다 싫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그 저기 뭐야 여기 47장부터는 그러면 이익배 회장님 읽어주세요. 네. 47장 아버님 분별하여 고운 각시들과 풍류소리로 태자의 선심을 막으시니 정거천의 실력에 더러운 각시들과 풍류소리로 욕심을 막으시니 오린 천광지국에서는 태자의 출가 발심을 선심으로 정반왕의 출가를 막으려는 세상 풍류를 욕심으로 정리하였다. 발심을 선심으로 한 것도 멋지고 선심의 반대를 악심으로 쓰지 않고 욕심으로 선택한 것도 천국을 찌는 표현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선심의 반대라고 악심이 될 수 있으랴. 네. 사실 새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시달대 태자가 물론 이제 정거천의 그 안내도 있었지만 보통 사람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심과 악심이 아니라 선심과 욕심으로 한 거에 저는 굉장히 어우 탁견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풍류 같은 거 좋아하고 안입이 설신의 이제 달콤한 것들이 그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이제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 왕 읽어볼게요. 정반왕의 필사적 노력. 태자가 자주 정반왕께 가서 출가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례권을 왕이 말씀하셨다. 네가 마땅히 전륜 성왕이 되어서 칠보천자를 가지고 사천하를 다스려야 할 것이거늘 어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을 즐기느냐. 태자가 대답하였다.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모두 주관하여 사생을 제도하고 긴 밤을 여의어 벗어나게 하려고 하오니 칠보사천하를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네 가지로 이제 네 부류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축하고 이제 그 흙이 진 것처럼 이제 그 진다고 해서 이게 원래는 진 곳에서 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축축하고 진 것에서 태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습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번생인데 이게 글자가 이상하게 됐는데 바뀔 번자예요. 번생에서 태어나는 것. 알을 까서 나는 거. 그러니까 그 뭐 병아리 같은 거죠. 그리고 배워서 나는 거. 이거는 이제 포유류, 인간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태어나는 걸 네 가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번생은 고쳐되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긴 밤을 여의게 하고 벗어나게 하려고 저는 출가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긴 밤은 중생이 미혹해서 항상 밤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긴 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 왕은 풍류하는 사람을 더 보태어 밤낮으로 달래셨다. 근데 그때까지는 낮에만 풍류를 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밤에 막 여기저기서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뭐 이러는 걸 이제 보여서 이제 아유 이게 뭐 겉에만 저기 뭐야 낮에만 아름답지 밤에는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밤에도 놀게 하는 그렇게 이제 이 태자를 구슬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생은 습생, 화생, 난생, 태생을 말하고 이제 여기에 될 화자를 이제 번생이라고 여기 그 속보상자로 썼는데 천상계 아니면 지옥에 사는 귀신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과거 자신의 업력에 의해서 자꾸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번생, 이제 화생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축축한 데서 태어나는 거 뭐 있잖아요. 양서류, 뭐 파충류, 뭐 그리고 이제 이 뭐 귀신이라든지 천인이라든지 좋은 일을 하면 하늘에 태어나겠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태어나겠죠. 그 뭐 조류라든지 알로 태어나는 거 사실 뭐 알로 태어나는 건 김수로 왕도 박혁거세도 뭐 주몽도 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태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그 문장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 중생이 깨닫지 못한 걸 미혹이라고 부르면서 길고 긴 깜깜한 밤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칠흑 같은 어둠이라거나 뭐 불빛이 하나 없는 장소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면 아마 요즘 세대 그 이익배 회장님 그 손자는 이렇게 칠흑같이 깜깜한 거 모를걸요? 그쵸? 그렇죠. 네. 요새는 그 칠흑같이 깜깜하거나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는
뭐 그 전기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빛 공해 속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제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이제 30년 전에 인도에 그 아주 시골이었어요. 한 6, 7시에 내려줬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아니야. 우리 옛날에 아주 오지 시골 마을에 가면 뭐 이렇게 정거장 표지판도 변변하지 않은데 여기가 이 동네라 그러면서 내려주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진짜 가로등도 한 개도 없고 너무 깜깜한데 그 이제 숙소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난감했었어요. 그 쿠시나가라는 부처님의 이제 열반지에서 가는 곳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시골일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작년에 가봤더니 부처님 8대 성지에는 거의 대부분 공항이 생길 정도로 지금 그 아시아 쪽에서 엄청 관광객들이 불교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상점벽해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빛공해 속에 살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아주 막막했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친가나 외가에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등잔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등잔에 석유를 아낀다고 저녁밥만 먹으면 이불을 깔고 막 우리들 억지로 자라고 재우는 거예요. 그 석유가 아깝다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누워가지고 눈만 말똥말똥 이제 뜨고 있었던 그럴 때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막막함과 답답함을 중생의 미혹의 그 어두운 밤을 헤매는 그걸로 이제 비유한다면 그냥 내가 그 경험한 깜냥만큼 깜냥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이것도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깜냥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뭐 분수껏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됨됨이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아들 시달타에게 아버지 정반왕은 그저 세간의 즐거움을 물질적으로 보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목마른 사람에게 사탕을 퍼붓는 일과 같다. 그렇게 이제 제가 썼어요. 48장은 칠보천자로 사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버님 뜻이시니 정각을 이루어 대천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드님 뜻이니. 그러니까 그 1000명의 아들을 낳고 7가지 보배로 동서남북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을 남쪽에 남선부주, 남연부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우리가 사는 지구 같은 걸 4개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보천자는 전륜 상황이 갖춘 칠보와 1000명의 아들인데 정반왕은 아들이 부처가 되기보다는 전륜 상황이 되어서 동서남북 내천하를 다스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그보다 더 큰 우주의 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깜깜한 한밤중에서 건져내겠다, 제도하겠다 이런 소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깜냥은 뭐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21세기에 한 78억 명 살고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80억 명에 가까운 인간이 살고 있지만 이 시달타 태자만큼 더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렇게 위대한 포부를 품고 이런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석고상절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저로서는 차마 생각조차 상상조차 닿지 못할 꿈이지만 뭐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고 그 4가지 커다란 서원을 우리도 해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까 사생으로 태어난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것저것 작은 뭐 그 선택, 큰 선택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번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뭐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이제 부처의 가르침을 뭐든지 팔만대장경만큼 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다 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홍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걸 그렇게 큰 서원은 기도는 크게 해야 한다고 이제 제가 아는 스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나 자신만이라도 나를 스스로 이롭게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을까? 사실 자기가 바로 서야 주변에 민폐를 안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뭐 늘 뭐 적선을 이제 받아야 하는 삶은 나로서도 자신으로서도 참 참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손을 벌리건 안 벌리건 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봐야 할 때 이 자리로 이타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가 이제 지금 석보상절 3권에 이제 중간쯤 되는 이야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자세히 모르니까 자세히 질문도 못 드려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 저는요, 그래요? 제 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신선했어요? 예? 정규상 선생님, 뭐가 제일 처음 들어보는 것 중에서 인상적이신 거예요? 지금 석보상제를 통해서 예, 시달다의 일생 중에 뭐 출가 관계를 뭐 되지 않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듣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쵸. 그거는 사실 뭐 처음 출가를 접하는 뭐 거예요, 저는요. 한다더라, 뭐 그 네. 사문유관이라는 말이 있었다더라만 알았지.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그 뭐 소녀시대를 막 그냥 한 트럭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뭐 한 정가천이 부대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네,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계속 메모를 하고 좀 듣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오욕이 뭐냐 이걸 뭐 사실 그건 음. 비슷하게 인생생활에서 들었지만 이게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만 받아들이기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네. 이제 예, 시간이 가면서 이제 주섬주섬 알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떠드는 소리가 나오겠죠. 음, 저도 음. 지금은 아주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해볼게요. 이게 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이건 조금 쉬워요. 이제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이제 로또 확인을 하는데? 예, 예? 로또 번호 확인을 해. 그러니까 왜 자꾸 로또가 나오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신부영 선생님? 몰라요. 이게 그 천재 수학자가 정신분열증을 겪는데 네. 결국은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무슨 필드상인가 무슨 상인가를 받는데 이제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뭐 프린스턴인가 그 대학에 하여튼 이 사람이 무슨 노벨상인가를 받아요. 경제 뭐 하고 수학하고 뭐 합한 뭐 그런 이야기인데 따뜻하게 이렇게 그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대학의 그 동료와 선후배들이 교수였는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교수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용은 자기만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 거의 뭐 나라를 지키고 뭐 지구를 지키는 그런 일을 너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너는 천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한 대여섯 명이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뷰티풀 마인드 요거 꼭 권해드려요. 예, 네. 뷰티풀 마인드라는 2000년대 초반의 영화인데 굉장히 네.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제목을 그 뷰티풀 마인드 위로가 필요해 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아우 얘를 어떻게 좀 해버려야 되겠는데 툭하면 자꾸 뜨네. 예. 이걸 일단 좀 줄여볼게요. 얘가 자꾸 이게 줄어들지가 않네요. 네, 됐네요. 요거 짧으니까 요건 그냥 제가 뭐 요즘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까지 가면서 거의 2년째 코로나가 이제 그 기승을 떠니까 사람들이 약간씩 다 이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닌가? 좀 평소와 다른 모습들을 저부터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썼어요. 그래서 조언이라고 해주는데 오히려 그게 그 비수처럼 꽂힐 때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그야말로 뭐 3차 그 조용한 3차 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코로나 위태롭고 힘든 시기에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쓴 건데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천재 수학자의 정신분열증을 인간적으로 다룬 영화가 있었다. 꽤 인상 깊고 감동적이어서 가끔 다시 보곤 했다. 저는 이 영화를 그 터키 그 2001년이나 뭐 2002년 정도에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혼이 맑은 사람일수록 정신도 유리처럼 투명해서 이렇게 속이 맑은 물처럼 다 들여다 보이듯이 깨끗해서 깨지기 또한 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도의 차이일 뿐 인간은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자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내가 명명한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이제 그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막 이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상대의 마음도 또 이제 그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서로 이제 쨍그랑 그러고 이제 부딪히면 깨질 것만 같은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는 시간인 것 같다. 제가 오늘 요새는 더워서 잘 안 가는데 끈을 부리고 이제 아침에 만보 걷기를 할 때 아침 산책을 하다 나도 모르고 무심코 제가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누군가한테 하는 욕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속으로 한 욕인데 겉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쳐다봤더니 다들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또 마침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요새 또 마스크 끼고 노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침 만보 걷기 같은 거 하다 보면. 하여튼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마스크 끼고 나서 무슨 마스크 증후군 같은 거 없으세요? 이런 생각지도 못한 마스크의 효능을 이제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주변 몇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까 그 욕구불만이 쌓이고
또 스트레스가 분노로 표출이 되면서 뭐 불특정 다수에게 뭐 사회가 또 그렇고 뭐 우리가 처음에 뭐 우한 코로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한 그 연구소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둥. 그래서 뭐 그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2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힐 줄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화딱지가 나니까 욕이 나오는 거죠. 마스크가 한 겸 내 속마음을 감싸준다는 생각에 그동안 속으로만 했을 욕을 나도 모르게 겉으로 표출하게 된 건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속으로 이제 이런 그 분노를 쌓아서 뭐 속병이나 화병이나 이런 걸로 골마 터지기보다는 이렇게 욕이라도 발산하는 것이 욕의 효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에 욕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 많은 스트레스를 사람들은 다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에도 이르게 돼요. 그래서 속 시원히 욕이라도 해서 고달픈 인생사를 견뎌보라 라고 욕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욕을 만들어 놓은 선조한테 갑자기 고마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혼잣말로 욕을 하고 자신에게 깜짝 놀란 것은 사실은 요즘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반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스크 증후군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증후군이다. 그래서 부제를 사실은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했다가 이제 주제목만 했는데, 불행은 혼자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사실은 이게 저는 여기를 이제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꾼 건데 이거예요. 위로가 왜 필요했었냐? 왜 배반감을 느꼈냐? 얼마 전 이제 그 식구가 갑자기 병이 났다. 처음엔 병은 소문내라는 속담이 있지. 그러면서 몇몇에게 알렸다. 좋은 의사를 알려주고 좋은 처방, 조언을 듣기 위함이었으나 곧 후회했다.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고 그야말로 환자 보호자 지옥이 시작되었다. 미리 검사를 하고 살았어야지 하고 이제 지적질을 해대는 감나라 배나라형. 그럴수록의 환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공자할 맹자할형. 거기에다가 신사임당 가라사대 그러면서 마치 그 자기가 신사임당이 된 양 나한테 이제 훈수를 하는 뭐 신사임당 가라사대 형까지 정말 뷰티풀 마인드 영화 한 편을 찍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했던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코로나 증후군도 괴로워 죽겠는데 예기치 못한 인생의 3가지 괴로움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이게 인생의 3고라고 해요. 애별, 그러니까 별리고예요. 사랑하는데 별리해야 하는 괴로움. 별리는 이별에 거꾸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별을 별리라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부득고.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건 거꾸로. 이익배 회장님 어떤 게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원수하고 만나는 게 제일 괴로운 거지. 원수하고 만나는 괴로움. 왼수 같은 놈하고 만나는 게. 윤민정 선생님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같아요. 네. 정규상 선생님은요? 원주괴거가요. 네. 병 앓는 사람은 저 스트레스가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최고 나쁘고 애별리그는 애달고 그런 거고 얻지 못하는 거는 그냥 참으면 돼요.
네. 근데 원수를 만나는 거는 제일 어려워요. 네. 신부영 선생님은요? 이거 꼭 하나 해야 되나요? 원수는 안 만나면 그만하네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외나무 다리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는 괴로움인 거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애별리고 이거 어렵죠. 이거 애별리고. 예. 근데 다 세 가지 다 만만치 않아요.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늘 뭐 부와 명예와 건강과 모든 것을 구하는데 못 얻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누구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 없기에 이즈음 부쩍 가족과 주위의 병고와 부고 소식을 맞닥뜨리게 된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가볼 수가 없잖아요, 요새. 예, 그건 그래서 아니 돌아가시더라도 코로나에는 돌아가시지 말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괴로움에 대한 설명. 예. 이제 그 어떤 나한테 이런 이제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니까 내가 오래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애별리고와 원증의고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 역할이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듣고 싶고 얻고 싶었던 위로와 조언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인간관계 대폭 박앤세일을 했다. 마치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그 사람한테만 보이는 유령 같은 이제 주인공을 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린 소녀애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마음 약해서 못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그들과 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제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이제 종용을 하면서 이 사람의 정신을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정신을 망가뜨리는 유령들이 내 곁에 포진하고 서서 나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한테 보이는 건가? 정말 인간관계에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자연사를 하는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사실 진심을 다한 위로의 표현이라든지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을 배워보거나 연습해 본 적이 없죠, 살아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심 어린 표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 같은 경우 서로 쩔쩔매며 뭐 사실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 상주한테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손이라도 잡는다든지 뭐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해야지 괜히 어줍지 않은 그 말 한마디 위로랍시고 했다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연세가 많으니까 뭐 호상이로군요. 뭐 혹시 이런 말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당사자한테는 그게 뭐 100살이 넘어도 호상이겠냐고. 그때 이제 제가 그나마 위로를 받은 말은 제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래 뭐 이러면 그 친구 하나는 계속 그래 어떡하지? 계속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랬구나 뭐 이래요.
근데 그 그렇죠.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뭐 네, 네. 어쩌고 저쩌고 뭐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뭐 아까 무슨 그 오감을 다 만족시키는 그 미사여구의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공자할 맹자할 무슨 친사임당 가라사대가 아니라 어떡하지?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말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말의 힘이 뭘까? 그냥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을 듣고 같이 그냥 걱정하는 거, 맞장구 쳐주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공감과 위로가 되는 말을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뷰티풀 마인드의 유리 같은 마음씨의 주인공들이여. 부디 이 위태로운 시간에 서로를 위로하시기를. 아프다고 하면 아프구나 라고 그냥 따라하고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복창하시기를. 그냥 백지장 한 장 맞들어서 신기하게 힘이 나고 좋은 방도가 생길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그 코로나 시대에 공감해 주는 거, 그냥 맞장구 쳐주는 거, 이거만큼 더 큰 위로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상대를 역지사지해서 이해해주고 마음으로 같이 이 교감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뷰티풀 마인드 위로가 필요해라고 썼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예, 어떡하지 그거는 공감을 넘어서 예, 같이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라 네. 걱정해주는 같이.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겠어요 그 말은. 네. 그건 근데 저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 남자들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냥 뭐 뭐, 그래, 뭐 그랬구나, 뭐, 어떤 뭐, 거냐 뭐 예, 뭐, 뭐 어떻게든 뭐 좋은 수가 생기겠지, 뭐. 아니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뭐 무슨 말이 어떤 때는 그 공감을 한다는 게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말을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재치어로 더 칼날이 되고 비수가 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뭐 따라서 울상을 지어주는 거, 아니면 뭐 이제 조금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이제 좀 그 쓰잘데없어 보이는 우스갯소리를 해서 좀 웃게 하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윤민자 선생님?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세히 들어만 주는 거. 그쵸, 그게 경청. 예, 예. 그렇게 그냥 진지하게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그래 힘들었을 거야, 뭐 이런 거. 정규상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 그 서로 그런 얘기할 때 조용히 들어주면서 눈만 꾹꾹꾹꾹 하는 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예. 괜히 그거 갖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속 뒤집어지는 얘기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플 줄 알았냐고 예, 검사를 안 했냐고 그러면은 예, 예. 어쩌라고 이제 와서. 할 거 다 했는데 또 어떻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옆에서 어떻게인가 이렇게 좀 건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그게 너무 그 힘든 일이었어요. 오늘 그나마 제가 이제 그 터키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 별 이상 없이 예. 뭐 이것저것 뭐 조금씩 더 검사를 해봐라 뭐 이런 정도로만 저는 그 요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가 뭐 그거랑 헬리코박터균 그거는 뭐 약을 먹으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혹시 뭐 그런 2주간 먹었는데요. 그 2주간에 안 떨어지는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 가야 돼요? 예. 그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제가 그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터키 가서 사실 때는 좋지만 예.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승질날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무서워요. 네. 제가 중동 생활 3년에 제일 어려운 게 위가 빵꾸 날 뻔했어요.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와서 보니까 헬리코박터인지 이런 거 갖고 이제 위험이 생긴다 그러는데 아. 저는 네. 다행히 그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아. 그거 한번 하셔가지고 약을 먹으면 보름간 먹는데 예. 한 번에 안 떨어지는 수 있어요. 예. 3번까지 가는 수 있어요. 네.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건 없어야 돼요. 예. 하여튼 요새 그게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가서 그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어쩌면 이제 제 그 이제 그 학교 강의하는 경력으로는 마지막 이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가서 내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뭐 막 이런저런 생각에 또 집에 또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거 다 저런 거 놔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과민성 어쩌고도 생긴 것 같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졌다고 생각하는 가위 눌림 같은 게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위 눌리는 거를 막아주는 한약도 먹고 있어요, 요새.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즐겁고 몸이 가볍지만요. 네. 갑자기 제가 비교하면 이래요. 낮에 태양이 뜨거울 때는 참 덥고 이런 거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시원한 에어컨에서 저녁에 조용히 잠들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가라앉아서 자기를 보게 된다고요. 네. 그때 그게 즐거우면은 괜찮은데 음. 아쉬운 게 많아요. 그때부터 아쉬운 게. 아, 왜 음. 아까가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잠 안 오지 하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언제 가시고 의료원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오세요. 뭐 방학 때는 오겠지만 지금 이제 그 9월 중순에 대면 수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9월 10일 날 가겠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해놨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또 그 시차가 있으니까 터키에서 10월 4일로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개강이. 네. 그러니까 아, 거기도 이제 그 코로나 그 4차 그게 이제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전세 그것에 석 달 정도면요 네, 견딜만은 한데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뭔가 방편은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만날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만약에 한 그런 번씩. 것도 있고 네. 그 하여튼 순간적으로 혼자 있을 때 닥쳐오는 어떤 적이 있어요. 예. 해외에서는. 특히나 그 두바이도 그때 이슬람이죠, 거기도. 네. 그러니까 특히 이슬람은 저녁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터키 살 때 그때는 이제 건사할 아이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견뎠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앙고라에 가셔서 네, 그 무슬림이지만 거긴 그래도 또 서양 문화 때문에 저녁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매일 저녁 문화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도 그렇게 뭐 많은 거 아니고. 이거 제가 가는 데는 그 앙카라 수도가 아니고 앙카라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 카이세리라는 도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보수적인 이슬람 도시예요. 뭐 안동 같은 그리고 이제 개성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 가장 그 재벌들이 많이 나온 도시예요. 그러면 그래갖고 저녁 때는 뭐 한 4, 5시부터는 뭐 아잔 소리 나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그 잘 뭐 이제 지내고 뭐 이러기는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럼 그 시간 이후에 혼자 즐기는 걸 만드셔야 돼요. 하다못해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그뭐 CD를 다 가져가서 그걸 갖다 그쵸. 듣는다든가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그때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
갑자기 그 옛날에 제가 주현미 노래가 듣고 싶은 거야. 나 주현미 하나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자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 가서. 그쵸. 그 이민아 네. 노래는 그 이제 우리 19순정 부르면서 우리 애가 그때 5살이었는데 둘이 강강술래하면서 춤추고 그랬죠. 근데 강강술래도 이제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상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의외로 어렵거든요. 근데 딱 하나 방법은요. 네. 혼자 바쁘게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이거 빨리 해야 또 허구 자고 내가 전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네.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서 그 이제 터키 문화하고 이슬람 그 문화를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걸 좀 해볼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죠. 예. 이익배 선생님은 뭐 위로가 필요한 거 뭐 어떻게 위로를 하시나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도 그 중마고들하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그 부부 동반해서 여행도 다니시고 그럴 정도로 그 이제 그 경사와 그런 그 항상 즐겁죠. 항상. 예, 보내셨으니까 그게 아무나 그렇게 부부 동반해서 한 보통 5쌍씩 외국 여행을 뭐 엄청 길게 다니세요. 난 그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해. 예. 남자친구들은 그 친해질 수 있지만 부인들까지 그렇게 친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서로 내 주장만 조금 줄이면 돼. 네. 그러니까 네, 이 모임이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2008년인가 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거라 준비한다고 하면서 야 이거 점점 삼국유사가 아니라 K 클래식 인문학 그 이제 연구소로 뭐 변해가고 있는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삼국유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바꿔가지고 뭐 이슬람 그 문화 그 연구소까지 겸해서 이제 지금 앞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그 이제 하고 싶고요. 또 이제 터키에서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전해드리려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계속 꾸준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예. 예, 예. 수고들 좋은 하셨습니다. 저녁 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